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모아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오늘 모신 분은 이 보수 진영의 전략통, 지략가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략통, 지략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 계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전략도 짜시고 하셨으니까 뭐 제가 그렇게 호칭하는 거 괜찮으시죠? 아니 저 언론인이 그렇게 평가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뭐 위기라고들 하는데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진행된 사안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원이 이 정진석 비대위를 인정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3건을 기각 또는 각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정진석 비대위가 순항을 하게 되는데 뭐 전당대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 1차에서 서울남부지법 그 민사 51부가 1차에서는 그 주호영 비대위는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용을 했는데 이번에 기각이나 각하를 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지금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께서는 검사 출신이시고 법률가시니까 한번 좀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제가 판결문 가처분 판결문을 전부 다 읽어봤거든요. 예, 3개를.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지난번에 그 가처분을 받아들인 그 판결문도 제가 읽어보고 그 이후 우리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할 때 제가 조금 뭐 조언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판결에 대해서 뭐 좌파 판사니 하면서 막 공격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법리적으로. 이 판결, 그때 판결 저도 뭐 동의하지 않지만 그 판결에 나온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치유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당헌당규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헌당규 개정할 때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가처분 결정 나오고 그날 이거 해결하는 길은 당헌당규 개정하는 거다라고 이제 저 알려주기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물론 썼지만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 판결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규를 개정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효화되더라도 기존의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서 모두 그 비대위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당헌당규는 법원에서 해석을 할 때 이것이 이제 뭐 정당 민주주의를 규정한 정당법 또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당헌당규를 적용한 조치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정당이 정치적 결사니까 자기들이 당헌당규를 새로 이렇게 정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정하는 것도 뭐 딴 게 아니고 그 지도체제라든가 지도체제의 구성 원리 이것은 그걸 정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다. 그리고 그 나가서 그 규정 자체가 또 정당법이나 헌법에 위반된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뭐 그 대강 모든 면에서 자율권을 줘야 되니까 당헌당규에 대해서는 뭐 그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개정된 당헌당규의 절차에 따라서 비대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대위는 적법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처음부터 그 당에 요구했던 그런 내용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오늘 이번에 판결문을 보면은 정당의 자유나 정당의 자율권을 많이 그 법원에서 강조를 했던데 거기에 이제 맞춰서 대응을 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 그 대응팀이고 또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도 많이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전에는 비상 상황이 아닌 것을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인용을 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이 당헌을 개정을 해준 거죠. 그렇죠. 법원에 맞춤형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뭐 비상 상황을 당신들이 스스로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논리고 또 하나는 그래 놓고 이제 비대위로 결정할 때는 또 최고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했으니까 비상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였는데 법원에서 이제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진짜 비상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 판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이제 비상 상황이라는 게 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 이상이 퇴진을 하면 비상 상황이다. 이 또 규정을 또 했고. 선출 4명 중에 3명.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또 이 판결의 영향을 저는 뭐 약간 미쳤다고 보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줄다리기를 할 때 그때 민주당도 당헌당규를 개정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언론에 알려지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제 뭐 저 재판이 넘어가더라도 대표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래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거기도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해서 비대위 가게 만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보다 먼저 그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4명 중에 3명인데 거기는 4명 중에 4명 다 사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문제가 되었다. 뭐 결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 중에 한 명만 확실하게 자기 편이 있으면 비대위로 안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오히려. 오히려 거기서 그런 또 꼼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기소가 됐을 때 뭐 일종의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그 개정 갈 때 그것까지 같이 개정을 해버린 같이 거예요. 개정했죠. 그러니까 거기도 비대위 출범 그 민주당 비대위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대위 출범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선출직 전원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갈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선출직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죠. 버티면 저 그냥 당대표가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가는 그런 상황이 그리고 이제 후임 최고위원은 그냥 선출을 해버리고 그게 아마 앞으로 민주당이 볼만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뭐 지금 또 최고위원들 어차피 거기다 뭐 친명이고 뭐 하는 상황이긴 그래도 모르니까 이제 그렇죠. 안전판을 딱 만들어 놓은 거네. 야, 역시 법률가다운 그 변호사다운 자, 언론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네. 저도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중에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주로 비명 쪽에서 문재인 친문 쪽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자, 그거 뭐 민주당 사정이고. 자, 일단 어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인용에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용될 거로 기대를 했는데 어제 낮에 법원으로부터 이제 한 방을 맞았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자정 조금 지나서는 윤리위원회에서 또 1년을 더 받았어요. 당원권 정지 1년을 더 받았는데 일단 그 전에 예상되기로는 아마 제명 수순으로 갈 것이다. 그 뭐 추가 징계를 하면 1차 징계보다는 더 중하게 해야 되는 윤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명이나 아니면 제명이나 다름없는 당원 그 탈당 근효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자 1년을 더 한 이유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1년을 더 한 이유가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다음 총선에는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터주기 위한 것 아니냐. 내후년 2월까지인데 총선이 4월에 있으니까는. 근데 이 1년을 더 한 이유는 뭐라고 지금 파악을 하세요? 뭐 그냥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윤리가 뭐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이제 그리고 전략적 선택으로 그렇게 아니 그보다도 그 지은 죄에 따라서 벌을 이 정도 줘야 되겠다 이래 생각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고 정치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이제 제명이라고 할 때 저는 절대로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그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이제 가처분 소송에 들어가고 법원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인으로서 사형 선고급의 굉장히 중한 정치적인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도하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게 과도한지 아닌지 본안 판결에서 다툴 수 있도록 일단 가처분을 받아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되든 안 되든 그리고 또 제명을 하려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제적 3분의 2 의결을 거쳐야 돼요. 현역위원이고 현역위원이 아니면 최고위원인데 지금 최고위원이니까는 비대위에서 해야 비대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잘못 알았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당원권 정지를 지난번에 6개월 했기 때문에 예. 그보다는 높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1년. 그 다음 단계가 1년이에요. 뭐 7개월, 8개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1년 6개월 하니까는 그 원래는 내년 2월인데 그 풀리는 게 선거가 있는 해, 선거가 4월에 있는데 2월에 풀리니까 아 이거 좀 여지를 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아마 1월 8일인가 뭐 그때쯤일 텐데. 네, 2월 8일.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공천 신청을 하고 뭐 이럴 때지 않습니까? 예. 예, 어차피 그러니까 뭐 공천 받기는 어렵고. 그래도 예. 그래도 또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예. 되느냐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예. 봐야 될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는 원래 제가 보기로는 탈당을 해서 신당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뭐 우선에 그 지난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 탄핵 무렵에 이제 그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분들은 이 스스로 이제 자기들의 정치적인 실험이 실패했다고 예. 자인을 하고 다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겪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당을 해나간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굉장한 좀 나름대로 저는 뭐 정치적 자질은 있다고 보는데 늘 이제 정치를 무슨 컴퓨터 게임 하듯이 그냥 상대를 죽이고 사용하는 용어도 전부 게임 용어입니다. 예. 게임 용어 아니면 저 영화. 네, 영화. 예, 반지의 영화. 제왕, 예, 뭐 절대 권력. 예, 뭐 책은 안 보시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정치적 동지를 많이 잃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정적으로 동조하던 분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 이제 뭐 동조해 주는 분들이 있죠. 의원들 중에도. 몇 사람 있죠. 근데 그분들이 하태경 의원 뭐 저는 그분들 어느 누구도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새 당을 만든다고 할 때 따라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뭐 그 이준석 대표를 또 따르는 또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 있지만 그분들 모아가지고 정당을 만든다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당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단 뭐 윤리에서 1년 받았지만 가처분은 들어온다고 봐요. 가처분 소송하면서 자기 또 그 어떤 그 주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 유튜브 활동도 하고 뭐 방송도 나가고 또 뭐 그렇죠. SNS 글 올리고 뭐 계속 하면서 존재감을 계속 하죠. 또 그쪽으로는 아주 특출하게 특화돼 있죠. 예, 특출하게 오늘 장점이죠. 글쎄 이제 그거에 너무 몰입해서 조금 문제긴 한데 어쨌든 뭐 특출한 분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그 공간을 마련할 텐데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수용하고 좀 자숙하는 모드로 가지 않을까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보는데 자숙하는 모습이면 뭐 어때 방송 가서 또 윤석열 대통령 공격 이런 거를 안 하고 좀 자제를 하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죠.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서는 것만큼 어려울 거라고 봐요. 두 개 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당장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이렇게 추가 징계한 것이 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그 뭐 양도구역 이런 걸로 징계를 하면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XX 발언도 그 윤석열 당원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뭐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이 설사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당을 향해서 하거나 당에 위해를 줄 의지 또는 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옛말에 양약 고구 이어병 뭐 충원여기 이어행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입에 쓰더라도 몸에 좋은 약이 있고 또 귀에 거슬리더라도 행동에 도움되는 말이 있는 그것을 지적한 건데 그러니까 그걸 뭐 통틀어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쓴소리를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도움되는 충고라고 할 때 이제 쓴소리잖아요. 도움이 될 때. 근데 과연 이제 뭐 국민을 개돼지로 한다 당을 향해서 또는 뭐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이런 것이 이게 이제
과연 정말 쓴소리인가 아니면 이 당이 좀 나쁜 소리죠. 예, 당이 이제 좀 이미지가 추락하고 이렇게 해야 내 활로가 열린다고 보고 하는 것인지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선 때 결국은 양의 머리를 내놓고 개고기 팔았다더니 무슨 뭐 절대자 신군부 뭐 이런 이야기도 예, 했죠. 거기다가 무슨 건설업자가 모델하우스에는 황금 도금한 수도꼭지 달아놓고 녹슨 그 수도꼭지 달아준 아주 악덕 그 건설업자처럼 자기꾼처럼 또 그렇게 또 황제가 금투사에 막시무스 금투사를 푹 찌른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과연 대통령이 그래도 좀 이렇게 하십시오인지 아니면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당의 그 어떤 그래도 당의 얼굴격인 1호 당원인 대통령을 추락시키고 그 점에서 자기를 부각하려고 한 것인지 또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 자체도 내 개인의 권리 구제에만 목적이 있는 것인지 또는 예를 들어 전국위원회 소집을 금지해달라는 소송 같은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난번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거기 학교 다니면 왜 우리 정학받은 근데 그러면 교무실에 불러가지고 반성문도 쓰게 하고 좀 자숙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학 기간도 좀 줄여줄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지나가는 선생님들 이놈하고 꿀밤도 주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전혀 다르잖아요. 야, 교실에 빨리 공부해라 이러는데 정학당했다고 난동을 부리면서 선생님한테 달려들고 교무실 유리창 깨고 교장 선생님한테 오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윤리위원회 보고는 윤리위원회가 다시 이제 새로 징계하겠다고 그 공고를 하니까 그 답이 푸하하예요. 그것도 푸하하하였죠. 푸하하하. 사실 그거는 딴 거는 몰라도 그거는 정말 저는 이 형벌을 가중시키는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또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양희 위원장의 또 부친 이철성 전 대표까지 또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까지 끌어들이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징계를 할 때는 법률 용어로 개전의 정의라고 하거든요. 징계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좀 수긍한다 이러면 재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재범 가능성, 그렇죠. 당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계속 발동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퇴학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퇴학을 하면은 너무 또 다른 역풍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정학 기간을 또 확 늘리는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세 가지가 있었죠. 사실 하나는 이 법원의 가처분 심리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런데 일단 이준석이 패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윤리위도 일단 1년이라도 패한 겁니다. 또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경찰인데 그 경찰 사법위에서 물론 성접대와 알선 수재는 불송치했지만 지금 수사 중인 것이 무고죄와 그 증거인멸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 리스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초부터 이른바 성접대 이야기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그 사안만 있었으면 특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고발을 한 분이 그 후에 선물을 받았으니까 포괄일지라고 주장하는데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니었고.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그것을 보도한 가로세로 연구소 그분들을 상대로 강용석 변호사 상대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과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보려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성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허위 사실이라면 죄가 중하고 사실이지만 보도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그건 면책이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이쪽에 고소를 당한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무고로 맞고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무고가 되려면 더더욱이 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더더욱이 성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체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아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쪽에 그 밝혀내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면은. 아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성접대를 증거들이 막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 성접대를 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또 꼼꼼하고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정을 지었겠죠. 아마. 그리고 경찰에서는 지금 결론을 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관계는 결론을 냈다고 내놓고 나서 공소시효 완성됐다라고 한 것이지 그 공소시효 사실관계를 확정짓지 않고 그 처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성접대가 있었다고 하면 무고가 확실히 성립되는 것이 되고 성접대가 없었다고 하면 무고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죠. 예컨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성접대 여부가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무고로 기소가 되면 그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그러면 이제 공소장에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고소를 했다. 이게 무고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적시가 되네, 그 팩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증거인멸 교사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도를 하면서 뭐 녹취록을 공개를 하니까 그걸 내려달라고 하면서 가서 뭐 저 투자 의향서를 써줬다 뭐 그런 그것을 하면서 이제 이 증거를 없애달라고 한 건데 그것은 그 현장에 간 분이 김철건 정무실장이죠. 정무특별보좌관인데 어느 날부터 정무실장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없는 직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 가서 한 건데 이 사람을 지시해서 이제 증거인멸을 교사한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근 씨가 내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근 씨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위해서 7억 원을 자기가 어디신데 땡겨서 주기로 하는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근데 뭐 통화도 하고 이런 것을 과연 심야에 통화한 녹취록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교사로 볼지 여부를 이제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직도 그래서 이른바 성접대 문제는 그것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죠. 일종의 말하자면. 역시 명쾌합니다. 제가 다른 이 법률가 출신들에게도 들어도 이렇게 좀 모호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팩트가 적시가 돼야 된다. 공소장에. 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적시가 되면은 뭐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겠죠. 뭐 2월 달이든 열리든지 이 친윤계에서 새로운 주자가 나올 것으로 보는지 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 그 전에 이번에 다시 최고위원이나 대표 다시 재도전 안 하시죠? 아니요, 저는 저 대표에 나갈 생각은 없는데 최고위원 출마 여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당이 지난번에도 제가 최고위원 나간 것이 당 지도부가 너무나 그 잘못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중심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런 요구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이 또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할이 또 뭔가 있을 수가 있네요. 아직은 뭐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이제 당대표의 선거에 대해서 뭐 여러 변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직은 그냥 국민 여론조사잖아요.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어떤 조사에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1등 나오고 뭐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거기 들어가서 보면 구체적인 게 다 있죠. 유승민 의원의 지지자는 한 구성의 그 굉장히 많은 뭐 대다수 라고 할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면 유승민 의원이 우리 당의 대표가 되는 게 아주 좋은가 봐요. 그렇죠. 내부 분란이 일어나니까는. 적진의 분란이 일어나니까. 어쨌든 그런 이준석도 그렇게 그런 조사이고 이준석 대표를 원하는 분들도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됐었거든요. 홍준표 뭐 경선할 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역선택 방지 문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사실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민주당은 역선택 방지를 문항을 넣는 게 의무화돼 있어요. 우리 당은 당헌 당규에 선택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난 그 총선을 거치면서 그 전에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김용호, 김세연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새보수당 계열은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으면 진다고 보고 그것을 강력히 반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난 대선까지 왔죠. 근데 그것이 과연 이제 우리 당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었는가? 명분은 뭐 우리가 중도로 확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 국민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경쟁력 있는 사람 또는 더 나가서 특히 이번 경우에 정당의 대표를 뽑는데 우리 당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뽑힐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를 이제는 한번 돌이켜볼 때가 있거든요. 왔거든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작년 6월 달에 이 대표 경선 그때 이제 최고위원 나가셔서 당선됐었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와 같이 최고위원회 멤버였었습니다.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께서 나중에 이제 선거 나가기 위해서 잠시 나오셨는데 그때 대표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책임당원에서는 70% 반영되는 책임당원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겼어요. 그렇죠. 이겼는데 30% 반영되는 데서 아마 이준석 후보가 그때 한 50몇 %인가 받아서 거기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출된 대표가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내부 총질만 하고 이렇게 등 뒤에서 총을 쐈죠. 그렇죠. 등 뒤에서 그렇게 하고 뭐 또 그 대선 과정에서도 뭐 2번이나 가초를 하고 또 지금도 계속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당 대표를 뽑으면 좀 위험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당 지지층이 막 응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평론가들도 민주당 쪽 평론가들이 막 응원을 하니까. 아니 방송에 나가면요, 우리 당 성향 둘, 민주당 성향 둘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 당 성향 둘 중에 한 명은 또 이준석 지지자예요. 그러면 꼭 3대1로 싸워야 돼요. 거죠. 저도 경험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지지자가 엄청 많은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지 않아서 실패한 사례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거거든요. 저는 대선 때도 그렇게 될까봐 정말 사실 속으로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자진해서 민주당에 한번 들어가 봤죠. 그때 그래서 그렇죠. 추미애를 찍겠다고 몸소 보여줬는데 맞아요. 욕만 진탕 얻어먹고 맞아요. 그 일이 있었죠. 우리 당은 결국 저는 이제 우리 당에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되어 있었고 그때 당 지도부를 구성한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이 또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으면 거의 지지율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역선택 방지 문항이 들어가면 판도가 지금 그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역선택 방지 문항이 들어가니까 유승민 의원은 후보에 잘 못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과연 되겠느냐. 뭐 지금 현재 이제 이른바 친윤 뭐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이 당대표 후보의 이렇게 여론조사에 보면 아주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러면 뭐 권영세 차출설. 원희룡 차출설, 심지어는 뭐 한동훈 차출설 이런 이야기를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현직 장관들을 강요를 차출할 가능성은 없고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완전히 대통령이 정말 이제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진정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는 개입을 하는데 개입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벌어질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제가 이제 정무수석 때 2016년도에 우리 당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셨죠.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그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했거든요. 그때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할 때 이제 이정현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정현 의원은 실제 여론조사에서 1등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된 거지. 여론조사에서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막 대통령이 막 억지로 밀어서 되지 않고 오히려 장관하는 사람이 장관을 그만두고
대표에 나온다고 할 때는 대통령께 제가 대표 출마를 하겠습니다 하고 예. 사표를 내고 나오는 건데 예. 그 자체가 대통령에게 엄청 부담이 되고요. 아,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처럼 전부 다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초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통정리를 해버려야 네. 돼. 아, 그렇네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그러면 이제 문제 생기는 그러면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면 일단 강요 차출은 안 되고 그 기존에 있는 뭐 우선 안철수 대표가 지금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안철수 대표는 지금 본인이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 후보 단일화 하면서 분명히 나를 당대표 시켜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리를 하면 안 되죠. 또 하면 안 되고. 할 리가 없어요. 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함부로 대통령께 그 지게 하는 것은 안 좋죠. 역시 정무수석을 하시고 제가 이 보수 진영의 전략통, 지략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지금 그 구상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말하기로는 뭐 차출 이렇게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도움이 안 되고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제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뭐 그 정도 생각하고 말아야 되지. 또 거기다가 대통령이 지원한다고 느낌만 줘도요. 그 전당대회에서는 굉장히 민심이 쏠릴 수 있거든요. 제가 뭐 경험으로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대표가 겨뤘을 때 그때 굉장히 심하게 겨뤘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 청와대는 심정적으로 서청원 대표를 지지했지만 내놓고 못했거든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한동훈, 원희룡, 불가 그러면은 지금 카드 중에서 최고위원이 이제 나오실 가능성이 저는 많은 걸로 보고 이 선임 최고위원이 되실 텐데 대표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누가 유력하겠습니까? 나경원, 김기현, 뭐 안철수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콕 찍어서 말씀하시기 곤란은 많아서도 되고. 아니 그렇죠. 제가 콕 찍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제 마음 속에는 누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원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각자의 역량이 좀 있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을 뵈면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일전에 제 유튜브에 오래전에 유튜브에 출연을 하셔서 그때 출연을 하셔서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김재원 그 전 최고위원께서도 사실 그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고 6군데서 받았어요. 6군데서 받았죠. 징역 5년 구형 받았어요. 한동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잖아요. 윤석열. 그다음에 제 공소장에는 윤석열 검사장이 도장 있고 결재를 했죠. 한동훈은 차장검사. 직접 차장검사. 자, 그런데 그때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고 한 건 윤석열 지지선언을 했던 거예요, 사실상. 네, 그렇죠. 그렇게 수사를 받았는데 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고 원조 친박 이렇게도 통했는데 그 이유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너무 폭정이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떤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이 있으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래서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고 해서 정권이 들어섰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좀 위기를 맞고 있고 지지율도 뭐 계속 떨어지고 한데 지지율 왜 떨어진다고 보시고 반등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니 저는요.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봐요. 스태핑 이런 것 때문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동선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조금 설명해도 됩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이야기죠.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지지율이 좋았는지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았는데도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40%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했지만 밑바닥에 가보면 엄청 나빴거든요. 근데도 수치상 지지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설거지를 해야지 점수를 깨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뭐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네. 그러잖아요. 네. 우리 보면요. 아,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꾸. 아니, 사람 좋은데 왜 나쁘게 이야기하냐고 그러잖아요. 아니, 일을 안 하니까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뭐 좋은 소리만 하고. 아,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민들하고 부대끼고 예. 매일 언론인들한테 예. 뭐 다 대답도 해주고 예. 그리고 뭐 권위적으로 하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밥도 먹고 예. 뭐 그러면 지지율이 막 올라갈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의성에서 국회의원 했잖아요. 네. 군의성 청송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할 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초의원의 공천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의원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뭐냐면 군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뭐 지역에서 건설업 하는 분들 이런 유지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이제 좀 단위 목돈을 만지는 분들이니까 또 씀씀이도 좀 있고 하니까 인심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비판하면서 농민단체나 이런 데 와서 우리 농민의 애환을 알아주는 의원이 없다. 그러니까 농민을 공천해달라 막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이야. 그렇죠. 제가 39살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민을 공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농민단체 대표도 공천을 좀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자는 밀리고 이래 됐죠. 근데 떨어지는 거예요. 공천을 했는데도. 공천을 해줘도. 왜냐하면 시큰 농민을 해달라 해놓고 나중에 아니 지난해나 같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뭘 의원을 하냐고. 사촌이 표현을 땅 사면 배 아픈 거 그런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원도 군의원도 지배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이지만 내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을 투표로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 날 지배해야 되지 왜 똑같은 사람이 날 지배하느냐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권위는 그보다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성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5천 년 동안 왕정을 이끌어오면서 국민들이 나서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공화제로 바꾼 나라가 아니고 식민지에 의해서 어느 날 공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조선왕조는 스스로 몰락한 것이 아니고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비운의 왕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약간 왕정에 대한 추억, 왕정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조선 왕조가 이룬 역사적인 업적도 많지만 우리 국민들을 다룬 걸 따지면 엄청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왕조에 대한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만 봐도 전부 왕을 보고 왕을 신성시하잖아요. 대통령도 약간의 선출된 왕으로서의 선출된 왕으로서의 국민의 어떤 정치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건물도 사실은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왔어요. 와서 술도 마시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좀 만만하게 보여버렸나요? 아니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조금 달라져 버리니까 나머지 부분이 확 걷어진 거죠. 대통령 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그런 면이 그래서 너무 노출이 된다 지금. 노출되는 것이 결코 민주적인 지도자이고 소탈하고 소박하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학 1학년에 처음 가서 교양 과목으로 정치학개론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미란다와 크레덴다라는 게 나와요. 미란다는 이제 좀 감성적으로 권력을 신성시하고 크레덴다는 이성적으로 권력을 신성시하는데 뭐 옛날 말은 왕권 신수설이니 이런 것도 다 국왕의 권력을 크게 국왕의 권력을 신성시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휘장 대통령이 등장하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리고 일어서서 같은 게좀 있었어요. 일어서서 다 박수치고. 근데 국민들은 사실 그걸 마음속으로는 또 원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점을 조금 대통령실에서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들어가면 또 뭐 세부적인 게 있죠. 근데 저는 거기서 10% 정도는 까먹고 있다고 봐요. 기존 10% 까먹고 들어가고.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많이 노출 안 되는 것이 지지율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오늘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말씀 드리니까 그때 정무수석도 하시고 해서 이런 감을 이렇게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 다시 이 정치 일선으로 복귀를 하시면 많은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근데 부연 설명 딱 한 가지만요. 이 조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북한의 그 김정은을 보도하는 거 잘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이 권력 신성화의 전형이에요. 가장 모델 케이스거든요. 김정은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김정은이 목소리가 나올 땐 쫙 깔고 읽어요. 쫙 읽지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절대로 목소리를 안 내보내요. 그리고 모든 건 연출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항상 약간 15도 밑에서 위로 찍어요. 그리고 뭐 이동할 때 경호원들이 쫙 서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저는 제도 정치권에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최고위원은 지금 아마 이 출마 결심을 굳혀가시는 것 같고. 아니요, 아직은 봐야 돼요. 아직은 이제 더 파악을 하셔야 되고 총선 때 대구 중남구에 출마를 하시나요? 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뭐 총선에 출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구 중남구에 출마하려고 사무실까지 열었고 또 많은 분들이 지지선언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앞에 부분에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뒤에 부분을 제대로 좀 다 질문을 못 들었는데 그 나중에 시즌2 다시 한번 모셔서 듣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진영의 전략통 지략가 김재원 전 최고위원 모셔두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